평양시내 교통보안원들을 알고 계시나요? 특히 외모가 뛰어난 여성 보안원들이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추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는데요. 최근에는 평양 승리거리에서 근무하던 한 여성 교통보안원이 갑자기 사라져 주변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특별 임무로 발령받았다는 설명뿐이었지만 같은 숙소의 동료들은 단순한 인사 발령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도 평양의 교통보안원으로 근무했다가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안남도 평성 출신이에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하던 시절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 키는 168cm로 또래 여성들보다 꽤 컸고 외모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죠. 군 복무 중 어느 날 대대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한미경 동무 평양에서 교통보안원을 뽑는데 추천하고 싶네. 키도 크고 인상도 좋으니 적합해 보이는구먼.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평양 교통보안원이라니요? 그건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회였습니다. 평양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교통보안원은 일반 여성들이 꿈꾸는 직업이기도 했죠. 선발 과정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신체 검사는 기본이었고 정치 성분 조사도 철저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3대에 걸친 성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행히 저희 가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죠. 아버지는 지방 공장의 기사였고 어머니는 농장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키와 외모가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최종 합격 통지를 받던 날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제 손을 잡았어요. 미경아, 네가 평양에 가다니 우리 딸이 대단하구나. 아버지도 평소와 달리 술을 한잔하시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죠. 동생들은 자랑스러워했고요. 하지만 그 기쁨 뒤에는 이별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평양에 가면 자주 가족을 만나기 어려울 테니까요. 짐을 꾸리는 날 어머니는 손수 지은 옷과 집에서 만든 김치를 넣어주셨어요. 배고프지 말고 몸 건강히 있거라.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평양으로 떠나는 기차에 오르면서 저는 두렵기도 했지만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뛰었어요. 창밖으로 고향이 멀어질 때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상상했습니다. 평양에 도착했을 때의 놀라움은 지금도 생생해요. 고층 건물들과 넓은 도로, 깔끔한 거리, 모든 것이 제가 알던 세계와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양교통보안원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는요. 평양에서의 교통보안원 훈련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체조와 달리기로 시작했어요. 외모 관리도 엄격히 통제되었죠. 머리 모양부터 피부 관리, 심지어 손톱 길이까지 모두 규정이 있었습니다. 교통보안원은 평양의 얼굴이라며 항상 완벽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훈련 기간 중 체중이 조금이라도 늘면 배급량을 줄이는 경우도 있었죠. 한 달의 기초훈련 후 제가 배치받은 곳은 평양 중심과 승리거리 교차로였습니다. 처음 교통정리를 할 때는 다리가 떨릴 정도로 긴장했어요. 차량과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컸습니다. 교통정리 동작은 마치 춤을 추듯 정확하고 우아해야 했어요. 손동작 하나, 고개를 돌리는 각도까지 모두 규정된 그대로 해야 했습니다. 평양의 교통보안원은 미녀로 소문나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마다 더욱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자신이 북한의 이미지를 대표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이런 관심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점차 제가 인간이 아닌 전시품처럼 여겨진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동료 박선영과는 같은 숙소에 배정받으면서 친해졌습니다. 선영은 저보다 2년 먼저 교통보안원이 된 선배였어요. 키가 저보다 더 크고 늘씬했던 선영은 평양 시내에서 유명한 교통보안원이었죠. 퇴근 후에는 함께 식사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미경아, 이 일은 겉보기엔 화려해도 실상은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어느 날 밤 선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교통보안원으로서 우리는 일반 시민들보다 나은 배급을 받았고 좋은 숙소에서 생활했으니까요. 근무 중에는 늘 관찰당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근무 태도는 항상 평가받고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몸이 아파 동작이 조금 느려졌는데 그날 저녁 바로 지도원에게 불려가 비판을 받았죠. 한미경 동무, 오늘 정신이 다른 곳에 팔려 있었소? 교통보안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해야 한다는 걸 명심하시오. 6개월이 지나자 저는 평양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매일 같은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일상이 익숙해졌어요. 때로는 지루하기도 했지만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낼 수 있는 추가 배급이 있다는 것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일상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제가 근무하는 교차로를 지나갔습니다. 운전석에는 항상 같은 남자가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된 그 사람이 바로 최동철이었어요. 중앙당 간부의 전용 운전기사였던 최동철은 가끔 창문을 내리고 제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그의 친절한 태도에 점차 마음이 열렸어요. 어느 비 오는 날 퇴근길에 우산도 없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최동철의 차가 멈췄습니다. 태워드릴까요? 규정상 낯선 사람의 차를 타면 안 되지만 그날따라 비가 너무 많이 왔고 최동철의 얼굴은 이미 익숙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동철과의 만남은 제 평양 생활에 숨겨진 색채를 더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의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점차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어요. 최동철은 중앙당 고위 간부의 운전기사였기에 평양 내부의 다양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다른 세상을 엿보는 것 같았어요. 규정상 우리 교통보안원들은 사적인 만남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결혼 전 남성과의 교제는 더욱 엄격히 통제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위험을 감수하고 최동철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주로 그의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가끔은 그가 운전하는 간부가 해외 출장을 갔을 때 평양 외곽의 조용한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최동철을 통해 저는 당 간부들의 실제 생활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특권과 일반 시민들과의 엄청난 격차에 충격을 받았어요. 수입 가전제품, 외국 식품, 심지어 한국 상품까지. 공식적으로는 금지된 것들이 그들의 일상에서는 흔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최동철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작은 메모리 카드를 건넸어요. 한국 드라마예요. 혼자 볼 때 조심하세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숙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잠든 후 작은 휴대용 플레이어로 그 드라마를 봤어요. 화려한 서울의 모습,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들. 그것은 제가 알던 세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달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같았어요. 그러던 중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박선영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어느 날 아침, 그녀의 침대는 비어 있었고 소지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특별 임무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았죠.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은 드물지 않았기에 곧 모두 그 일을 잊은 척했습니다. 한 달 후 최동철을 통해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박선영은 특별 임무가 아니라 고위 간부의 접대부로 발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모가 뛰어난 여성들이 종종 그런 식으로 사라졌다고 해요.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비서 또는 관리인이라는 직함을 받지만 실제로는 간부들의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너도 조심해야 해. 내 외모가 주목받고 있어. 최동철의 경고는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과연 저도 언젠가 특별임무라는 명목으로 끌려갈 수 있을까요? 교통보안원으로서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어두운 실체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근무 중에도 주변을 더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고급 차량에서 저를 유심히 바라보는 나이든 남성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이전에는 그저 교통보안원으로서 관심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시선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이죠. 한편 저와 최동철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외부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때로는 함께 미래를 꿈꾸기도 했어요. 언젠가 우리도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대화는 항상 속삭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었으니까요. 최동철은 때때로 간부의 해외 출장을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중국 방문해서 돌아온 그는 더 많은 정보와 때로는 작은 선물을 가져왔어요. 초콜릿, 화장품, 북한에서는 구하기 힘든 사치품들이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값진 것은 그가 전해주는 바깥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우리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누군가의 눈에 띈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끔 낯선 사람이 우리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숙소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 제 물건을 뒤진 흔적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교통보안부 내에서도 저에 대한 수군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던 중 직속상관인 김 소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웃는 얼굴로 저를 맞이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를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김 소장은 제 근무 성적이 우수하다며 칭찬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주말에 있을 특별한 모임에 저를 초대한다고 했죠. 처음에는 어떤 공식 행사인가 했는데 대화가 진행될수록 그것이 개인적인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경동무는 우리 교통보안원 중 가장 뛰어난 미모를 가졌소. 중앙당에서도 관심 있어 하는 동무들이 있다오. 김 소장의 말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박선영의 실종 이후 항상 두려워하던 상황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요. 저는 급한 가족 일이 있다는 핑계로 그 자리를 피했지만 김 소장의 실망한 표정을 보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근무 배치가 갑자기 변경되었어요. 중심가 교차로에서 외곽의 한적한 도로로 발령이 났습니다. 분명한 징계였죠. 김 소장의 제안을 거절한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안도했어요. 외곽 근무는 힘들었지만 최소한 특별 임무로 끌려가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최동철이 평소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불안한 마음에 그의 직장 근처를 지나가 보기도 했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우연히 그의 동생 최민철을 마주쳤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최동철이 반국가적 행위 혐의로 체포되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이 한국 영상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대요. 최민철의 작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 순간 저는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최동철이 저에게 준 메모리 카드도 같은 내용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달려가 모든 증거물을 없애버렸지만 마음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남아있다면 저에게도 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김 소장의 위협은 계속될 것이고 언젠가는 더 높은 권력자의 눈에 들어 선택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저는 박선영처럼 사라져버릴 테고 제 의지와 무관하게 삶이 결정될 것입니다. 탈북을 결심한 것은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하지만 결심만으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는 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도전이었고 성공하더라도 가족들이 연좌제로 처벌받을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유를 찾아 떠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평양에서 바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국경까지 가려면 여행 허가증이 필요했고 그것도 쉽게 발급받을 수 없었어요. 고민 끝에 함경북도 온성에 있는 친척을 방문한다는 명목으로 여행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교통보안원으로서의 신분이 도움이 되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탈북 계획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듣고 싶었어요. 어머니, 저 이제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평범한 대화처럼 들리도록 노력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대화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어요. 평양을 떠나는 기차에 오르며 교통보안원으로서의 제 삶을 뒤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어요. 그렇게 저의 위험한 탈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경북도 온성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로만 듣던 국경지대의 긴장감을 몸소 느꼈습니다. 온성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한 도시예요. 이곳은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말투에서 수도와의 차이가 분명히 느껴졌죠. 친척집을 찾아가는 척하며 며칠간 머물면서 탈북 방법을 알아봤어요. 국경지대에서는 탈북을 도와주는 브로커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찾는 것은 위험했어요. 잘못하면 보이부 요원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며칠간 시장과 주변을 돌아다니며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평양에서 가져온 돈으로 시장 상인들에게 음식을 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다 한 중년 여성이 제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여성은 김 씨였어요. 평범한 시장 상인처럼 보였지만 사실 국경을 넘나드는 밀수꾼이었죠. 김 씨의 소개로 저는 진짜 브로커 박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탈북 비용으로 중국 돈 5천 위안을 요구했어요. 제가 가진 돈보다 많았지만 모아둔 전 재산과 몇몇 귀중품을 팔아 간신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탈북 계획은 간단했어요. 국경수비대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점을 통해 밤중에 두만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국경수비대에게 뇌물을 주고 특정 시간대에 감시를 느슨하게 해둔다고 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될 거라는 보장은 없었죠. 탈북 과정에서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자주 들었습니다. 탈북 당일 저는 김 씨가 알려준 은신처에서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몸에는 최소한의 옷만 걸치고 작은 가방에 약간의 돈과 필수품만 넣었어요. 밤 11시경 박 씨가 은신처로 와서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국경 방향으로 걸으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국경까지는 약 2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두만강에 도착했을 때 강물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르고 있었어요. 겨울이 지난 봄이라 물은 차가웠고 수위도 높았습니다. 박 씨는 작은 고무보트를 꺼내 강가에 놓았어요. 빨리 타세요. 10분 안에 건너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보트에 올랐고 박 씨는 조용히 노를 저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상류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국경수비대의 순찰이었습니다. 박 씨는 재빨리 노를 저어 강 건너편에 어두운 숲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숨죽여 기다리는 그 몇 분이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순찰대는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갔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의 감정은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안도감, 두려움, 슬픔, 기대감이 모두 뒤섞였어요. 이제 저는 조국을 배반한 범죄자가 되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첫 며칠은 끊임없는 긴장 속에 지냈어요. 박 씨는 저를 국경에서 약 50km 떨어진 작은 마을의 조선족 가정에 숨겨주었습니다. 그 가정은 탈북자들을 임시로 숨겨주고 브로커에게서 돈을 받는 일을 했어요. 하지만 그곳도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이 언제든 단속할 수 있었고 발각되면 북송될 위험이 있었죠. 더 큰 위험은 인신매매였어요. 많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 농촌 지역의 남성들에게 팔려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머물던 집에 한 중국인 남성이 와서 저를 구경하려 했던 일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문을 통해 도망쳐 나왔습니다. 몇 시간을 무작정 달려 다른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길을 잃은 상태였어요. 다행히 그곳에서 또 다른 조선족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 여성은 제 사정을 듣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어요.
그녀의 소개로 저는 한국행을 도와주는 다른 브로커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브로커의 비용은 훨씬 더 비쌌지만 그만큼 안전하고 확실한 루트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한국에 가기 위한 여정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위험했습니다. 직접 중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는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복잡한 루트를 택해야 했죠. 중국에서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로였어요. 새로운 브로커는 저를 포함한 5명의 탈북자를 모아 남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우리는 주로 밤에 이동했고 낮에는 안전한 장소에 숨어 있었어요. 중국 남부로 가는 과정에서 몇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기차역에서 공안의 검문에 걸릴 뻔했지만 브로커의 기지로 무사히 통과했어요. 그때 제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었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 달 가까이 중국 내륙을 이동한 후 우리는 마침내 중국과 라오스의 국경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국경을 넘기 위해 산악지대를 도보로 이동해야 했어요. 밀림 속을 12시간 이상 걸었던 그 여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모기와 거머리의 공격, 가파른 산길, 물과 식량 부족, 모든 것이 저를 시험했어요. 라오스에 도착한 후에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라오스 당국에 발각되면 중국으로 송환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작은 마을의 허름한 숙소에 숨어 지내며 다음 이동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후 브로커는 우리를 라오스, 태국 국경으로 데려갔어요. 태국 국경을 넘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에 입국한 후 우리는 일부러 태국 이민국에 자수했어요. 이것이 한국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태국 이민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곳의 생활은 매우 힘들었어요. 비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내야 했고 음식과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태국 이민 감옥에서 약 한 달을 보낸 후 마침내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저희를 면담하러 왔습니다.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북한의 생활, 학교, 정치제도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했죠. 모든 절차가 끝나고 저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두려움과 기대, 슬픔과 기쁨이 모두 뒤섞였어요. 드넓은 인천공항을 걸으며 이 모든 것이 꿈인 것 같았습니다. 평양의 교통보안원이었던 제가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하나원이라는 정착교육기관에 입소했습니다. 그곳에서 3개월 동안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의 역사, 경제 시스템, 컴퓨터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 방법 등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북한에서는 항상 국가가 모든 것을 제공했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삶이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나원 생활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른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어요. 각자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여정을 떠났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더 험난한 경험을 했어요. 가족을 모두 잃거나 중국에서 수년간 숨어 살다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원 교육을 마친 후 저는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았어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착금과 주거 지원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어요. 편의점, 식당, 공장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언어는 같지만 사투리와 외래어가 많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게다가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받는 차별과 편견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갔어요. 지금은 작은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교통보안원 시절처럼 외모만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제 노력과 성과로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최근에는 탈북민 단체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있어요. 새로운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일이죠. 그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북에 두고 온 가족이 그립고 걱정되기도 해요. 그들의 안전을 위해 연락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아픔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통일이 되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평양의 교통보안원에서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탈출,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까지. 제 여정은 고통스럽고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자유를 향한 열망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북한 주민들이 저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떠나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편견 없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통일된 한반도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따뜻한 밥 한 끼조차 허락되지 않던 북한 부대에서 두 여성 병사가 살 길을 찾아 목숨까지 내던지는 장면을 말입니다. 군복무가 혁명의 꽃이라던 선전이 무색하게 배고픔과 혹독한 추위가 그녀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다 더는 버틸 수 없었던 어느 밤 위험한 탈영을 감행했죠. 과연 그녀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영입니다. 저희 집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살 길이 막막했고 농촌에서 일하다가도 먹을 게 제대로 주어지지 않으니 차라리 군대에 가면 배불리 먹을 줄 알았죠. 저희 부모님은 처음엔 제 결심을 말리셨지만 저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북조선의 사회 풍토에 지쳤기에 그냥 버티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국가에서는 군복무는 혁명의 꽃이라고 하도 떠들어대니 막연하게 내 인생도 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게 입대한 뒤 처음에는 의욕이 넘쳤습니다. 내가 군인이 되었으니 이젠 집에 있는 가족들을 더 잘 돌볼 수 있겠지. 나라에서 나를 책임져 주겠지. 이런 낙관적인 생각도 하고요. 하지만 실제로 부대에 배치되고 나니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는 문제에 시달려야 했고 훈련이라 해봤자 제대로 된 장비가 없어서 허공에 총 모양만 잡는 사격 연습이 태반이었습니다. 생활관이라고 불리는 숙소는 늘 분주하고 특히 여군이라는 이유로 갑작스러운 잡다한 심부름이 줄줄이 떨어져서 늘 녹초가 되곤 했습니다. 제가 배치받은 부대는 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부대 전체에 몇 안 되는 여성 군인 중 하나였지만 통신 분야라고 해도 사실상 첨단 장비가 있기는커녕 전화 코드를 이리저리 꽂고 돌리는 구식 방식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야 했어요. 그래도 저는 그마저도 성실히 배워야 했습니다. 작전 부대들이나 상급 부대에서 통신 연결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오랜 세월을 버텨온 낡은 기계를 다뤄서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부대와 연결선부터 확보해야 했습니다. 가끔 선로가 끊기면 배낭에 공구를 넣고 직접 야산을 넘어가 보수해야 했고 추운 겨울엔 손가락이 시려워서 움직이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군복무 초창기에야. 이 또한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니 내가 잘 버텨보자고 마음먹었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회의감이 쌓였습니다. 저희 부대도 여군 인원이 적다 보니 오히려 각종 허드렛일이 저한테 더 집중되기도 했거든요. 문제는 먹는 것과 추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자라서 덜 맞고 더 편할 거라 짐작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구타나 폭언 같은 일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남녀 차별이랄지 더 나아가 상급자들의 갑질 같은 게 너무도 심각했습니다. 하루는 위에 있는 간부가 너 오늘부터 식당에서 배식 도와라 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한동안 통신 업무도 못하고 막노동 비슷한 일에 차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날이 추워서 식당 마당에서 깨진 얼음을 치우다가 동상에 걸려 발가락이 새파랗게 변했는데도 군인이 뭘 그 정도로 엄살 부리냐며 혼만 난 적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린 하급병사 하나가 새로 제 아래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김성우라고 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렸고
처음엔 겁도 많고 울음도 잘 흘리는 애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친구가 제게 의지가 된 순간이 많았습니다. 제가 까다로운 상급자에게 꾸중을 들어 기분이 안 좋으면 그 친구가 밤중에 몰래 주먹밥 같은 걸 챙겨와서 동무, 조금이라도 드시라요 하고 건네곤 했으니까요. 가끔씩은 전우라는 존재가 이렇게 작은 배려에서 비롯되는구나 싶어 마음이 짠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부대에 심각한 식량난이 닥쳤습니다.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군대라며 떠들어대는 상부 선전과 달리 현실은 정말 쌀가마니 한 자루 없는 빈 창고뿐이었습니다. 간부들은 무슨 방법인지 몰라도 자기 배급은 굳건히 챙겼지만 우리 같은 하급 군인들은 배를 채울 길이 없어 서로 얼굴을 마주하기도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밥때가 되면 이른바 옥수수밥이라고 부르는 거친 나다를 조금씩 우려낸 죽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간이 맞지 않아 속이 부글거렸습니다. 밤에는 굶주림 때문에 잠이 들 수 없고 아침엔 현기증이 나서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지휘관들은 사상적으로 무장하라는 말만 반복했을 뿐 배고픈 건 해결해 주질 않았습니다.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건 억지 훈련이었습니다. 오늘은 사격 훈련이다 하면 실탄이라도 넉넉하면 좋으련만 한 명당 3발 정도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적게 받을 때는 겨우 한두 발로 쏴야 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연습이 될 리가 없었습니다. 저희 하급 병사들도 하나같이 이게 무슨 군대냐고 수군거렸는데 그 말이 간부들 귀에 들어가면 처벌을 당하니까 조심스럽게 불만을 나누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급자나 정치지도원이 괜히 눈에 불을 켜고 다니면서 누구든 불만을 얘기하면 사상투쟁에 일하는 명목으로 가차없이 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겨운 생활을 계속하던 중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크게 아프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부대에서 휴가도 면회도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너 하나 마음대로 보내줄 사정이 어디 있냐. 전시도 아닌 평시지만 우리는 늘 적들과 대치하고 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밤낮 없이 저를 길들여 놓고 나니 이젠 군인이라기보다 감옥살이 중인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몰래 탈영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탈영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발각되면 그 즉시 처형에 버금가는 처벌을 받거나 더 무서운 것은 제가 남겨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결심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럴 무렵 성구가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동무, 사실 저 요즘 밤마다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눈동자가 위태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절박함이 엿보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니 순간 놀랐지만 다시 보면 그럴 법도 한 게 성우 또 매일같이 굶고 덜덜 떨며 지내왔으니 오죽했을까요? 너 정신 차려. 탈영은 큰일이야. 내 가족도 위험하고 너도 다칠 수 있어. 제가 이렇게 그를 타이르긴 했지만 사실 저 스스로도 탈영에 대한 열망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이곳을 떠날 방법을 상상했기 때문에 성우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 또 한 번의 큰 기회 아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사단 전체가 참여하는 훈련 평가를 치른다는 소식이 온 겁니다. 기간이 꽤 길어 그동안 작전구역 인근 야산에 야외 진지를 마련하고 먹고 자며 지내야 한다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원래 부대를 벗어나서 야외로 나가면 통제가 좀 허술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 점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성우야, 이번 훈련 평가 기간에 혹시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올 때 저도 스스로 뜨끔했지만 성구가 제 말을 듣고 입술을 꾹 깨무는 모습에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저희는 그날부터 완전히 몰래 계획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계략은 이러했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밤 모든 소대가 피로에 지쳐 잠들 쯤 저와 성구가 근처 개울을 통해 빠져나간 뒤 산을 넘어 국경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넘어가서 어떻게 살겠냐, 국경까지는 갈 수 있을까, 잡히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끝없이 마음을 핥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굶고 맞으며 죽어가느니 실패하더라도 시도해보자 하는 결심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저희는 낮에도 얼굴을 굳게 하고 통신 업무와 잡다한 심부름을 이어갔습니다. 간부들이나 동료 병사들 눈에는 그냥 피곤해 보이겠지만 사실 속으론 매 순간 이제 곧이야 조금만 더 버티자 하고 되뇌었습니다. 마침내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일정대로라면 다음날 아침이면 부대로 복귀해야 했고 그러면 저희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뜨거운 야전 텐트 안에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잠들 때 저와 성우는 통신기기 정비를 핑계 삼아 슬그머니 빠져나왔습니다. 가슴이 미칠 듯이 뛰어서 온몸이 땀으로 젖어들었고 발자국 소리가 크게 날까봐 사소한 기척에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게다가 부대 내 군견이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릴 땐 이마가 식은 땀으로 범벅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성구가 제 손을 조용히 잡고 동무, 좀만 천천히 움직입시다 하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라서 그나마 덜 무서웠지 혼자라면 어림도 없었을 겁니다. 다행히 개울까지 무사히 도달했고 발목 정도 깊이의 차가운 물을 건너 무성한 갈대밭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미 한밤중이었지만 달이 밝아서 이동하기엔 제법 시야가 좋았습니다. 너무 노출이 잘 되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었지만 어두운 데서 길을 잃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죠. 갈대밭 가장자리에는 옛날부터 숨겨진 작은 산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대원들이 낡은 선로를 수리하러 가끔 사용하던 길인데 평소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길로 넘어가면 그 뒤로는 민가가 조금 나올 거야. 제가 낮에 땅 보고 기계 따라다니면서 어깨 너머로 익힌 길 정보를 총동원해서 말해주자 성우도 안도의 숨을 쉬며 뒤를 따랐습니다. 그 후로 몇 시간 동안은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지고 기어가고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야산을 한 바퀴 돌아서 한참 걸어가니 어느새 지평선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대로 잡히면 끝장이다 하는 불안이 커져서 저는 중간중간 멈춰서 성구를 재촉했습니다. 더 빨리 가자. 곧 날이 밝아지면 순찰병들이 나올 거야. 이미 다리는 뻐근하고 기운이 소진됐지만 한 걸음 더 내디딜 때마다 가슴 밑바닥에서 살아서 넘어가야 한다는 울림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움직여 금방 군사지역을 벗어났다는 느낌이 들 쯤 지독한 배고픔이 찾아왔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한 끼도 먹지 못했으니까요. 성우가 옷 안쪽에 숨겨두었던 조그만 주먹밥을 꺼내어 저와 둘이 간신히 나눠 먹었습니다. 물기도 다 말라버려 꿀꺽 삼키기조차 힘들었지만 그것마저 없었으면 기력이 달아 넘어졌을 것입니다. 성우가 동무, 괜찮습니까? 하고 묻는데 목이 타서 대답도 잘 안 나오더군요. 그럴수록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더 걷고 며칠이 지나서야 저는 국경 근방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무조건 숨었고 밤에만 조금씩 이동했습니다. 집 떠나 처음 본 광경들이라도 정확히 어디가 어딘지는 몰랐습니다만 하늘에 별이 총총한 날이면 저 별빛 아래 맞는 마지막 북한 밤이길 바란다 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그 길로 두만강 일대까지 갈 수 있어야 했는데 문제는 저희에게 안내해줄 브로커도 없고 지도를 손에 넣은 것도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동무, 혹시 이 길 맞아요? 성우가 저를 가끔 재촉할 때마다 저도 사실 확신이 없었지만 응, 이 맞을 거야. 조금만 더 가보자 하고 되뇌었습니다. 그러다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강으로 보이는 물가에 도착했는데 겨울이지만 아직 얼음이 충분하지 않아 곳곳에 물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부분을 밟다가 자칫 빠지면 그대로 젖은 길이었죠. 아침이 밝기 전 완전히 깜깜한 시간에 건너야만 했는데 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 저절로 비명이 터져나올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며 조금만 참자, 건너가야 산다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성우는 제 손을 꼭꼭 잡아주었고 둘이 시린 강물을 헤치면서 서툴게 건너갔습니다. 만약 총성이 들렸다면 바로 끝이었을 텐데 다행히 강 건너 쪽은 한적했습니다. 그렇게 얼음장 같은 강물을 겁내며 겨우겨우 건너다 보니 어느새 반쯤 기절할 상태로
강둑에 닿았습니다. 옷은 다 젖었고 손발이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성우야, 우리 살았다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날 저와 성우는 가까운 수풀에 몸을 숨기고 하루 내내 숨어 지냈습니다. 저편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면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간간히 바람이 불면 장아지가 흔들리는 소리조차도 적병의 발소리처럼 들려서 둘이 손을 맞잡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도 북쪽에서의 그 지긋지긋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잡히지 말자고 끈질기게 버텼죠. 저녁 무렵이 되자 어둠을 타고 살금살금 움직여 마을 비슷한 곳으로 다가갔는데 그곳에서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을 멀찌감치 보았습니다. 아, 드디어 국경을 넘긴 넘었구나 싶어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성구와 저는 그 마을에서 가장 외진 곳을 찾아 들어갔고 낡은 헛간 뒤편에 웅크려서 굶주림과 피로를 견뎠습니다. 이제부터 문제는 중국 공안이나 북한 보위부 요원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어떻게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느냐였습니다. 저희는 어찌할 바를 몰라 며칠간 그 주변을 맴돌며 눈치만 봤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았는지 저희처럼 국경을 넘어오려 애쓰던 이들을 보도한 중국 현지인 한 명이 너희 브로커 구하러 왔냐? 하고 귓속말을 걸어왔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그 사람은 혜령이라는 여성을 연결해 주겠다며 돈을 갖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중국 남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그럼 일이나 좀 해. 그럼 대신 내가 먹을 것 좀 주고 혜령한테 연락해 줄게 하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살아야 했기에 그가 시키는 일을 따랐습니다. 낡은 창고에서 곡식 자루를 나르고 밤중에 트럭에 물건 실어주는 일도 했습니다. 대가라 해봐야 밥 좀 먹고 어느 정도 입을 것 챙겨주는 정도였지만 그마저도 없었다면 아마 길바닥에서 쓰러졌을 겁니다. 제가 북한군에서 배운 건 통신이라곤 하나 여기서는 전혀 쓸모가 없었고 그저 육체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성구가 곁에 있어 서로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동무, 힘들어도 꼭 우리 남쪽으로 갑시다. 여기서 이렇게만 지내다간 또 잡혀갈지 몰라요. 그 애가 지쳐서 주저앉을 듯 말 듯한 순간에도 저를 다독였고 저 역시 성우를 일으켜 세우며 그래 조금만 더 견뎌보자이 진짜 안전한 곳으로 넘어가야 해 하고 서로 독려했습니다. 보름 정도 지나서야 그 현지인이 혜령이라는 여성 브로커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혜령이라는 분은 처음에 저희를 보자마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요즘 탈북자들 너무 많아. 하필이면 돈도 없는 둘이 붙어온다는 게 말이 돼? 거기다 둘 다 여자 군인이라고? 위험해 죽겠구먼. 그 말에 성구와 저는 쩔쩔맸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라도 무슨 일이든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매달리자 혜령 씨는 한숨을 푹 쉬더니 그래, 내가 도움받는 조건으로 일 좀 시켜줄게. 그 대신 함부로 돌아다니지는 마라. 공안에 걸리면 나까지 골치 아파지니까 하고 동의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성우는 혜령 씨가 지정해 준 곳에 머무르면서 역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보따리를 날라다 주거나 국경으로 무언가를 밀수해오는 사람들을 안내하라는 식의 위험한 일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겁이 났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 끝장이다는 생각이 들어 무슨 일이든 해냈습니다. 밤이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이불도 제대로 없이 누워 지냈습니다. 그래도 북한에서의 군대 생활보다는 자유의 가능성이 조금씩이나마 열려 있다는 점이 제겐 컸습니다. 간혹 들려오는 소문에 따르면 만약 잡혀서 북송되면 특히 탈영병 출신은 가혹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생각에 더 정신을 붙들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흐르며 저희는 혜령 씨를 통해 제3국으로 갈 수 있는 브로커들을 추가로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비용이 상당했지만 저희가 몸으로 때운 일에 대한 비탄감 비슷한 걸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동 과정 자체가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버스 이동 중에 검문이 나오면 저희는 한순간에 적발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들키지 않도록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뒷좌석에 숨거나 온갖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제 마음은 늘 조마조마했고 서로 말도 걸지 못한 채 며칠씩 본 곳에서 웅크려 있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성구가 저를 힐끔힐끔 보며 눈으로 괜찮아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저도 가만히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불안한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와 성우는 동남아 쪽 어딘가 국경을 넘어 한국행을 타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관문을 몇 번 더 통과해야 했고 작은 보트를 타야 한다든지 때로는 정글 같은 곳을 걸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은 탈영병인 우리의 경우 걸리기만 하면 북한으로 넘겨질 위험이 더 크다는 경고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미 여기까지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둘이 떨리는 손을 마주잡고 무작정 브로커 일행을 따랐습니다. 몇십 시간이 걸리는 지옥 같은 여정이 반복됐고 때로는 며칠씩 이동을 못하고 어떤 허름한 창고에 갇혀 지내기도 했습니다. 브로커들이 지금은 위험하니 기다려야 한다 하면 저희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애가 타들어가는 마음만 달랬습니다. 마침내 저와 성우는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았을 때 정말 여기가 어디이며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 거지? 싶은 얼떨떨한 감정이 엄습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쾅 하는 소리가 나자 저도 모르게 손이 떨렸습니다. 성우야, 우리 진짜 가는 거 맞지? 하고 소곤대자 성우도 울먹이며 동무, 이제 정말 살아갑시다. 우리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숨죽여 울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그 비행기는 몇 시간을 날아 드디어 한국 땅에 착륙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추위와 굶주림, 군대 생활에 억압에서 도망쳐온 제가 이렇게 말끔한 공항에 내려설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관계기관의 보호 아래 안내를 받으면서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정착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지만 그래도 이제 나라에 잡혀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심사를 받고 일정 기간 교육을 거쳐서야 비로소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 한국 정착시설에 도착해보니 식사로 뜨끈한 국과 몇 가지 반찬이 나왔는데 그 푸짐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한솥밥이 아닌 개인 접시에 나오는 국물에서 고기가 푸짐하게 건져 올려지는 풍경이 낯설기도 했고요. 성우와 저는 이거 다 먹어도 괜찮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시설 관계자가 네, 물론이죠. 부족하면 더 드셔도 됩니다. 해서 둘이 얼떨떨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자는 밤이 왔는데 그냥 세상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나중에 샤워실에서 마음 놓고 뜨거운 물로 씻을 때는 정말 이게 꿈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교육기간을 마치고 저와 성우는 각각 다른 지역의 임시거처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성우도 이제 24살이 되었고 저는 26을 넘긴 때여서 둘 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각자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휴대전화가 생기면서 연락이라도 할 수 있게 된 게 다행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구식 전화 코드나 이리저리 꽂는 장비를 만지던 제가 손바닥만 한 기계를 들고 어디서나 통화를 할 수 있게 되다니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성구가 종종 전화를 해 언니, 알바 자리는 찾았어요? 하면 저도 그래, 고생이 많다. 몸조리 잘해 라고 응원해주며 지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겪은 일 중 가장 놀라웠던 건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물건들이 넘쳐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삼각김밥이든 라면이든 바로 살 수 있고 진열대 한편에는 과자며 음료수며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고작 해야 간장, 된장 같은 것만 배급받다가 그것도 모자라 굶곤 했던 삶을 돌아보면 이게 말이 되나 싶었죠. 처음엔 가격표를 보는 것도 어색해서 진땀 흘렸지만 익숙해진 뒤에는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자체가 황홀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에 남겨진 부모님, 형제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을 텐데 나 혼자 이렇게 편하게 먹어도 되는 걸까 하는 죄책감과 슬픔도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삶은 계속되니까 저는 간단한 직장을 구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빨래하는 법, 전자레인지 사용법 등도 새로 익혀야 했고, 처음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적응되었습니다. 남한 사회가 모든 면에서 편한 것만은 아니지만 적어도 굶주리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계기로 북한 군인이었던 제 경험을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군 복무를 길게 했고 탈북 과정에서도 굴곡이 많았다 보니 그 이야기가 궁금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내가 할 말이 뭐가 있을까? 너무 아픈 과거라 얘기하기도 싫은데 이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북한의 부조리를 몰라서 오히려 그 체제를 나름 괜찮은 곳이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더군요. 내가 겪은 진실을 솔직하게 전하면 누군가는 북한 문제를 더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점차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강연 비슷하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는데 그중에는 한국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북한 여자 군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 또는 생존을 위해 군인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며 저를 보는 분들도 있었죠. 한 한국 군인이 저는 PX에서 언제든 간식을 사 먹는데 북한군은 PX 같은 곳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상점이라기보다는 간장, 된장 같은 식재료를 분배하는 창고에 불과해요. 그마저도 물자 부족이 심각합니다. 하고 답했을 때 다들 큰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생활에 자리를 잡아가다 보니 문득문득 북한에서의 군 생활이 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저 어린 시절 집에서 벗어나면 좀 나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던 경험이니까요.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이 서늘해지고 깊은 한숨이 나오곤 합니다. 그래도 이곳에서는 옛날로 돌아갈 걱정을 덜 수 있으니 그걸로도 감사해야지요. 성우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얻어 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요즘엔 연락이 뜸하지만 그래도 가끔 전화하면 반갑게 받아줍니다. 탈영을 결심해 함께 뛰쳐나오던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 우리 둘 다 흔들리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정말 기적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돌이켜보면 제가 그 고된 군 생활을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어쩌면 그래도 언젠가 나아질 날이 오겠지라는 희망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희망이 저를 남한 땅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저는 가족들과 생이별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저는 제 의지대로 일하고 먹고 살며 필요하다면 사람들 앞에서 과거를 털어놓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자유죠. 이게 바로 제가 지금 느끼는 가장 큰 소외입니다. 하루하루 숨죽여 살았던 어둠 속에서 적어도 지금은 마음 놓고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편의점에서 간단한 음식을 사 먹고 일하다가 지치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게 말도 안 되는 사치처럼 여겨졌는데 한국에서는 일상이 되어 있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서의 제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서 내 삶은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성우처럼 저와 함께 목숨을 걸고 탈북해온 친구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고요. 때론 미안함이나 그리움 때문에 가슴이 저릿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을 품고서 저는 오늘도 남한 땅에서 꿋꿋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